순서는 말씀 올릴 순서는 일본이 항복하고 38선이 꺼지는 것, 그리고 군정, 미소 군정이 실시되는 것,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정부가 만들어지고 6번부터는 한국 전쟁이 나옵니다. 남침이냐 북침이냐 문제, 그리고 한국 전쟁의 원인까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올릴 사항들은 우리 오늘 대회 시간에 들었습니다만 우리 교회 역사와 비슷합니다. 우리 교회가 46년에 만들어졌어요. 74년이니까 그때 얘기입니다. 지금 70년 전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 70이 넘으신 분 혹시 계시겠습니다만 저랑 우리는 이제 경험 못 해본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느 정도는 듣고 보고 한 이야기지만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벽돌 한 장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는 제일 오래된 한자 사전이 옥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겁니다. 허신이라고 하는 분이 121년에 저수는 설문대자라는 책인데 이 책에는 역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는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다. 사는 기사자야. 근데 중을 잡아야 된다. 우지중이라. 근데 그 중은 정의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이 정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닌가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연결시켜 봤어요. 그리고 서양 쪽에서 역사라는 말은 헤로도토스라는 분이 기원전 440년에 그 페르시아 전쟁사를 쓰면서 역사책 그 책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히스토리아. 거기서 이제 유래된 말이 히스토리인데 이거는 그리스 말로 알다, 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역사는 또 한쪽으로 생각하면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봐서 오늘의 살아가는 내가 반추해보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석하신 이 금같은 시간을 오후 시간을 주일 예배 드리시고 주일에 오후에 1시간을 내신 금같은 시간인데 오늘 아무쪼록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주셔서 저의 마음을,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일본은 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대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1년에 태평양을 일으켜서 미국을 건드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다 세력권하에 넣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큰 기폭제가 하와이 진주만 기습인데 41년 12월 7일입니다. 이때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한국은 없었고요.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확 바뀝니다. 그 전에는 일본 편에 있었던 미국이었거든요. 보세요. 1905년에 일본 총리하고 미 육군성 장관이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미국이 통치하고 한국에 대한 지배권은 일본이 가져가는 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진주만 기습 전에는 일본이 가진 성자의 목이 한 번하다 하고 미국 인정해 줬다가 이 진주만 기습으로 이거 생각이 확 바뀝니다. 거의 180도가 바뀝니다. 일본이 차지한 땅은 일본이 강탈해 간 거다.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습 공격을 당했잖아요. 약 6개월 후에 미국이 복수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한 호넷 항공모함을 개조해서 항공모함 배, 그 당시에 폭격기를 항공모함에 못 싣습니다. 개조해가지고 미국에서 일본 동경을 공습합니다. 릴러스데이 폭격기가 갔는데요. 이게 일본이 당한 유사일의 최초의 일본 수도가 공격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옛날 생각해 보시면 몽고 때 몽고군하고 고려군이 일본을 쳐들어갔습니다. 한 2차례 갔는데요. 처음에는 일부 상륙해서 전투가 벌어질 거예요. 2차 영공연합군이
진짜로 많은 함성, 약 500척 이상의 함성으로 가는데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진입했습니다. 일본 사람은 그때 부르던 태풍이 신이 보내준 바람이라고 해가지고 신풍이라고 했어요. 카미카제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때 이후로 일본 동경이 천황이 살고 있는 수도가 폭격당했다. 일본이 왕창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야 그러면 폭격 더 이상 못 당하니까 폭격 안 당하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한 게 미드웨이에 집결되어 있는 미국 항공모함을 쳐부셔라. 이렇게 일본에 준비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국 군대가 캐치를 했습니다. 암호를 해석해가지고 캐치를 해가지고 역전시켜서 일본 함대가 거기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다시피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잡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45년 3월 10일 날 사이판이라는 섬을 요전에 이제 미국이 점령해 찾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폭격기가 B-29 폭격기 300대가 뜹니다. 폭격기가 해서 2,000톤의 네이팜탄, 불붙게 하는 네이팜탄이거든요. 일본 동경이 일본은 목조가가 많지 않습니까? 완전히 불태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해요.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본토를 향한 공격 중에 미군이 눈만에 엄청나게 피해를 당해요. 이게 유황도 전투하고 오키나와 전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미군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극비리에 개발한 원전 폭탄을 미국이 상용하게 되죠. 45년 8월 6일하고 9일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전 폭탄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소련군이 두 번째 원전 폭탄이 일본에 떨어지는 그날 제1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진은 일본의 천황이 육성으로 저기 방송하는 라디오 방송 듣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울고 있죠. 이건 반대로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적어놨다시피 우리가 쟁취한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국제 무대에서 권리를 주장 못하는 입장이었다 하는 걸 설명드립니다. 이건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상임시정부가 존재했고 거기에는 광복군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에 의하면 광복군 사령부를 만들어가지고 일부 작전을 했습니다만 군사적인 의미로 볼 때 전체 배경으로 볼 때 1%, 2%의 비중도 못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반응권이 없었습니다. 전쟁은 한편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종전하고 나서 이제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강대국들이 여러 차례 회담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카이로 회담입니다. 여기서 미국, 영국, 중국의 수반이 모여서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을 독립시켜준다. 이걸 이제 얘기합니다. 이 적절한 과정에 대해서는 후대 학자들이 아마도 이 개념인 것 같다. 적절한 과정이라는 것은 신탁 통치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카이로 회담하고 루즈벨트하고 처칠이 스탈린을 테헤란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묵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얄타라고 하는 곳에서 45년 2월달입니다. 45년 2월달 독일이 45년 5월 4일 날 항복하거든요. 독일 항복 직전입니다. 소치 올림픽, 동계올림픽이 벌어지던 바로 그 부근이에요. 얄타. 여기서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44년 6월 6일인데 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전우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요 네 나라가 신탁 통치한 후에 독립시키자. 이 신문은 그 당시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포츠다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독일이 항복하고 난 이유죠. 그래서 카이로스는 아까 봤던 그 조항은 이행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의 독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쟁 끝나고 나서 한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독립시켜주는 게 당연하다. 근데 한국이 아직까지 스스로를 통치할 능력이 없다고 강대국들이 봐서 일정 기간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정해줬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38도선이 것인 과정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올렸다시피 소련이 아시아 전쟁에 참전하죠. 저 유럽 쪽에서 독일이 망한 이후에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이미 같이 싸웠던 나라 아닙니까? 동맹으로서 독일에 대해서 같이 싸웠던 나라인데 소련에 대한 생각이 미국 사람들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소련은 점령한 지역은 절대 양보한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의 군정에 소련을 끼우기 싫은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소련군의 진격이 일본 본토 선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생각이었죠. 은밀하게 두 번째 원자 폭탄이 떨어진 그 다음날 일본은 항복 의사를 전달합니다. 미국한테. 미국이 바빠졌어요. 그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다음날 육군성에서 판단합니다. 흔히들 38선이 아주 가볍게 꺼졌다고 하는데 가볍게 꺼진 게 아닙니다. 실상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꺼졌는데 실무했던 대령함군하고 중령께서 작전 한계선을 미군하고 소련군하고 어느 선까지 정해야 될 거니까 이걸 정해서 상부에 보고합니다. 이미 요거 세 가지 이유에서 38선을 판단하는데요. 소련군은 이미 이 날짜에 우리 한반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두 번째, 38선이 한반도를 대체적으로 양분한다. 반으로 나눈다. 그리고 중요한 도시인 서울이 38선 아래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상부에 건의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메가드 사령부에 통보됩니다. 이 선에서 결정됐으니까 작전을 해라. 이렇게 되죠. 이분이 아까 봤던 본셀 대령이 나중에 68년도에 주한미군 사령관 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68년도가 굉장히 어지럽던 시대거든요. 포에볼로 납치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치 3층 무장공비 사건도 있었고, 청와대 기습 사건, 김신조 사건도 있었고, 할 때의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대령 사진은 어디를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이분입니다. 이분은 러스크 중령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미국 국무장관을 하십니다. 그 사진 보시면 되겠습니다. 38선을 미국에서 이제 정하고 스탈린한테 통보를 했는데 스탈린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 50년 전에 러일 전쟁 때 직전에 190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한반도를 두고 10년 전에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고 10년 후 1904년,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는데요. 그 러일 전쟁 직전에 러시아가 남하하는 걸 일본하고 경쟁할 때에 대체로 러시아 쪽에서 39도선을 경계로 이렇게 제한하고 이렇게 성사는 안 됐지만 그런 대화가 오고 갔거든요. 그런데 스탈린 입장에서는 38도선이 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러시아 쪽에서 이득이에요. 그렇게 봤을 수 있겠죠. 그래서 38선은 미국과 소련 양국 군대가 일본군을 상대로 하는 작전 한계선으로 처음에 정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북쪽에는 소련군이 군정을 하고 남쪽에는 미군이 군정을 했어요. 군정 경계선이 됩니다. 그런데 5년 후에는 한국 전쟁의 원인을 작용하는 거죠. 38선이 되겠습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 선이었습니다. 이 선. 근데 설악산을 포함해서 강원도 쪽은 전쟁 이후에 우리 땅인 겁니다. 왼쪽에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은 전쟁 전에 우리가 지배하던 영토였는데 북한이 뺏긴 겁니다.
개성이 포함되죠. 이 와중에 이제 광복 직후에 우리 조상님들께서 독립을 위해서 했던 활동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죠. 45년 8월 10일 해방되는 그 날짜에 중도 좌파의 여운용이라는 분이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일명 건준이라는 걸 조직해서 발전하는데요. 그 날짜에 145개 지부가 조직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좌파 쪽에서 빨리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임시정부 귀국 전에 전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가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바다로 빠집니다. 빠지는데 이 안에서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여운형을 밀으려고 실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민공화국이라 선포해버립니다. 그걸 여기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한국에 입국한 미군 24군 단장이 군정 장관이 되는데 하지중장님이 군정 선언하면서 인민공화국을 해산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공산당은 계속 활동합니다. 주로 서울의 분입니다. 이분이 여운영이고요. 이분이 박헌영입니다. 우파 쪽은 좀 늦죠. 45년 9월 16일입니다. 한국민주당, 한민당을 만드는데요. 송진우를 중심으로 우파 인사가 만듭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는 10월달에 귀국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이어냈지만 군정은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김구 선생님은 11월 달에 개인 자금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승만 박사 귀국 환영대회고요. 김구 선생님 귀국할 때는 개인 자금으로 들어와서 김포 비행장 사진밖에 이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연하게 현실로 요 3년 동안 군정이 실시됩니다. 군정이 실시되죠. 먼저 북쪽은 소비에트는 노동자 농민의 자치이고 말입니까? 이거를 소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 88 정찰여단 1대대장 출신인 김일성 대위 등 50명이 원산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핵심 역할을 하면서 활동하는데 소련 군정의 전폭적인 지휘를 받아가지고 토지개혁 개선을 나눠주죠.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비협조적인 세력이 이런 조치를 하니까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구금하기도 하고 일부 이제 싫은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방조합니다. 마음껏 가라 떠나라고 하죠. 이것은 김일성 귀국 환영대회 사진이 되겠습니다. 남쪽과 북쪽에서의 군정 사이에 협조가 안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피난민 통제나 이런 시설들을 같이 좀 사용하자고 남쪽에서 미군정이 요구했습니다만 소련군정은 NO 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분이 하지중장이고요. 남쪽의 군정 책임자고 이분이 북쪽의 군정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가 보고서를 하나 워싱턴으로 보냅니다. 자기 관찰을 하니까 모스크바의 분위기는 좋다. 그렇죠? 소련은 한국에 대한 유엔 신탁 통치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이미 그 전에 약속한 거잖아요. 종전 전에 강대국들이.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한반도에서 소련은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죠. 미국은 이제 뭔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안으로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부 장관이 회담하자 한 게 모스크바 3부상 회담입니다. 회담인데 이 회담에서 뭘 결정했냐면 영국은 빠지고 미국과 소련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위원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정부 구성 그리고 신탁통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라고 결정했어요. 자, 이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어요. 서울에.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전부 다 신탁통치, 우리가 지금 당장 독립하고 싶은데 왜 신탁통치를 하냐? 반대했습니다. 이게 신탁통치 반대입니다. 네. 이 공산 세력은 북쪽에서의 공산 세력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내막을 모르고 다 반대했어요. 그 사람들도. 근데 소련의 지시에 의해서 찬성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성, 이거 보십시오. 삼삼 결정 절대 지시죠.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미소공동위원회가 1년 반 정도 유지가 되는데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도 하기 전에 이게 지금 누구를 회의장으로 데려올 것이냐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소련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련은 모스크바 회담에서 삼상회담에서의 결정을 존중하는 사람만 오라. 그 말은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오라. 입니다. 미국은 다 열어놓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회담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게 미소공동위원회가 이루어졌던 덕수문인데요. 정부 수립 전인데 이 태극기가 있어요. 태극기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미국이 소련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남쪽이든 북쪽이든 아직 정부 들어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상징이었다는 걸 의미하죠. 이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니까 미국은 예전에 했던 대로 요 강대국이 회담을 제안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는데 소련이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제안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서울에 와 있던 미국 거기 미군정의 정치고문 제이콥스라는 사람. 이분이 나중에 폴란드 대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의미심장한 제의를 합니다. 보세요. 현재처럼 애매모호한 미국의 태도는 자꾸 우리나라 미국 위신만 떨어뜨릴 것 같다. 그리고 미국식 민주주의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강제로 넣어줄 수도 없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냉철한 판단 다시 하자. 그래서 가치가 있으면 미국 개입하고 가치 없으면 버리자. 이겁니다. 이걸 제의했어요.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 지시로 미합천에서 평가보니까 전략 가치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문제가 미국의 손을 떼고 유엔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가 벌어져요. 선거해라. 정부 수립해라. 하고 결정을 유엔 총회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소련이 거부합니다. 선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임시총회가 다시 됩니다. 요게 48년 3월 달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해서 정부를 만들어라 라고 유엔에서 우리한테 이제 통보를 한 거죠. 군정이 이루어지는 3년 동안에 우리 남쪽에서 상황 보세요.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에 신탁 통치 문제 제일 큰 이슈입니다. 이거 반대하는 게 제일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북쪽에서는 소련의 지원하에 김일성이 지배권을 계속 강화해가자 이승만은 남한 단독 정부라도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을 정업선을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김구 선생님은 평양을 방문하는데 평양 선박에서 넘어가는 사진이고, 그거는 김구 선생님이 북한에 갔을 때 북한에서 그 회의 내용을 알리는 회의 공지문입니다. 근데 김구 선생님 뜻대로 전혀 안 되고 북쪽에서 깔아놓은 판대로만 할 수밖에 없고 손뼉만 치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발음도 안 주고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한 지역에 선거하라고 했어가지고 선거를 하죠. 그게 50선거입니다. 50선거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었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이게 당시에 사용된 선거법입니다. 최초의 선거죠. 최초 선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선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일본한테 잡아먹기 전에 왕조국가였지 않습니까? 5천 년 동안 왕조국가였어요. 근데 이런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 개원하는 사진이고요.
거고요. 오른쪽 사진은 정부 수립한 사진인데 두 번째 사진하고 세 번째 사진은 지금 없어진 옛날 중앙청 같은 장소입니다. 재헌 국회가 헌법을 만드는 국회가 개원됐어요. 선거하고 나서 5월 10일 날. 그래서 월요일 10시에 회의를 하는데 최고로 나이가 많으셨던 이승만 박사께서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임시의장이 됐어요. 임시의장이 돼서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출범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제 1차 회의를 여기서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북한의 원로만 조만식 선생님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인데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일제 치하 때는 시사참배 반대해서 투옥되기 하신 분인데 월남하셔가지고 국회의원 되신 분입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나름대로 중요한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하나님께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 전문입니다. 뒤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쭉 나오고 끝에 보면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은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런 기도를 이윤영 국회의원께서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정부 구성되기 전인데 이게 핵심 걸린 기분인데 여기서 맨 첫 페이지에 첫날 첫 회의 때 기도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출발한 나라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제 오늘 후반부하고 다음 두 번째 얘기하겠지만 처참하게 부서지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보게 될 건데요. 이런 기도 응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정부 수립 과정인데요. 보세요. 8월 9일 날 소련군이 북한을 들어오고 사령부를 설치합니다. 김일성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의 책임 비서가 됩니다. 이게 북조선 분국일까요, 여러분?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코민테른의 원칙에 의하면 한 나라에는 한 공산당밖에 못 둔다. 저때 조선공산당 본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는 현실적으로 북조선 분국을 설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중국파, 소련파는 약했고 그 다음에 우파의 조만식 선생님은 신타 통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이미 제거된 상태, 호텔에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개혁하고 그 다음에 48년 2월 8일 날 이미 인민군대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정부를 수립한 비난을 안 받으려고 분단 책임이 남쪽에 있다는 것을 두고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만 다 했다가 9월 9일 날 정부를 만듭니다. 북한은. 그래서 왜 북한에서 정부 수립 과정이고 남한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선거를 하고 4.3 사건으로 제주도에서 선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조금 전에 48년 2월 8일 날 북한에서 평양에서 조선인민군대가 창설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태극기 보세요. 이때까지 북한의 국기가 태극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9일 날 저쪽에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48년 7월 10일 날 소련이 지지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북한 깃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침과 북침의 문제 한번 볼까요? 이 한국전쟁을 좀 남침이 99.9%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북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크게 보면 전통주의와 수정주의가 있습니다. 전통주의는 이 소련 냉전으로 한국 전쟁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소련 책임이다. 스탈린이 주도하고
한반도 공산을 그것이 남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서방식의 우리나라 학계를 보면 주도적인 입장이었는데, 반대죠. 이쪽은 미국식입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이 전쟁을 초래한 것이다. 북침이다. 남쪽에서 위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죠? 이건 공산권에서 쭉 주장해 왔습니다.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들었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 이런 주장했습니다. 야, 수준입니다. 내전이 남북이 이념된 일부로 국지전이나 공진반도 쪽에서 발생했다. 이게 확대돼가 전면전으로 된 거다. 이렇게 이분이 이제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걸 주장하는데 80년대는 아주 우리나라가 격동의 시절이었죠. 그때 한국 정치 상황에서 일부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미국 책임 또는 수정주의를 아니다라고 근본적으로 뒤집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90년대 소련하고 수교를 했어요. 나라가. 노태우 대통령도 수교를 했어요. 그래서 소련의 비밀 자료가 완전히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전통주의인데 소련 책임으로 지금 전개됐어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90년 6월 4일 날 우리 대통령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이죠. 회담합니다. 수교 맺는 거죠. 4년 후에 김영삼 대통령하고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회담합니다. 이때에 소련이 가지고 있는 비밀문서를 다 넘겨줍니다. 우리 쪽으로.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으로 다 넘어갔어요. 94년 6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 옐친 대통령 회담하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 언론의 신문 잘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인데요. 보세요. 50년부터 53년까지 소련 외무부하고 북한 외무부 간의 오간 전문,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록 등이 포함돼가지고 300쪽의 사본이 러시아가 우리한테 넘겨줬습니다. 이들 문서는 한국 전쟁이 김일성이 스탈린의 동의하에 한국을 남침함으로써 발발했음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신문 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이죠. 요거는 이제 2006년인데요. 한 10년 후죠. 요 6월달 이 기사가 지금 호국 보훈의 달 되는 우리 언론에서 이 기사가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2006년 한겨레 신문에서 한 기사입니다. 제목이 90년대 소련 쪽 문서 공개로 북침설 힘 잃어 이렇게 달았죠. 이 제목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신문 2010년작입니다. 6월달. 여자는 러시아 문서보관소에 소장한 한국전쟁사 보고 자료 공개로 북침설 사장시켜 이런 제목을 달았죠.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검은 서류 상자 하나를 건넸다. 흔히 옐친 문서라고 불리는 이 서류는 49년 1월부터 53년 8월까지 소련, 중국, 북한 간에 보관 급비 자료다. 230건이고 A4 용지 800쪽 분량이다. 이게 김일성의 선제 타격계, 스탈린의 3단계 작전 지침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2010년 서울신문입니다. 10년 전이네요. 국정신문에는 94년에 김학준 당국대 교수님 이런 기사를 썼어요. 한국 전쟁 관련해서 소련 문서 입수해가지고 6.25 논쟁 40년 만에 종지부가 됐다. 이제 더 이상 학문적으로 할 거 없다. 전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인데요. 한국 전쟁의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하고 소련이 우리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그래서 전쟁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 남쪽에 또는 북쪽에 지도자들이 이렇습니다. 대립한 거예요. 우리 쪽도 북쪽도. 세 번째는 남쪽하고 북쪽하고 이 전력 차이가 확 나버렸어요.
확 나버리니까 전쟁이 난 거예요. 비슷하면 전쟁 안 합니다. 그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련은 북한을 소비에트화하는 것에 적극적이고 한반도 전역으로 소비에트화시키겠다. 지금 기본적인 생각이 소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요, 한국 문제의 국제화, 또 소련보다는 훨씬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한반도 내의 좌우대립이죠. 남북의 지도자, 우리 지도자, 또 북쪽의 지도자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통합보다는 자신의 영향력 확보, 이쪽에 지도자,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남쪽의 지도자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냉철한 생각이죠. 외로 간섭을 배제하고 통일국가를 만들어내는 민족의식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순간 우리의 지도자들 또는 북쪽의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럼 그거 다시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 같은 생각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자기가 분단 상태 해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9.5지만 북진통일 그 당시 도했습니다. 북진통. 그리고 북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조선 해방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기울었다고 했습니다. 기울어집니다. 보세요. 전략적으로 이 기울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이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남쪽을 흡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김일성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을 설득하고 대통령을 끌어들였었습니다.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48일을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전쟁하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이 시기에. 전략적 불균형의 첫 단추는 미군이 빠져나갑니다. 미군이 쳤어요. 미국 합참에서는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그리고 12월 15일까지 철수할 계획을 발표합니다. 근데 한국에 와 있었던 우리 주한미군은 좀 늦추자 얘기했어요. 그런 와중에 소련군이 우리 12월 말까지 48년 12월 말까지 북한 지역에서 다 빠져나갈 테니까 남쪽에 있는 미군도 다 철수해라. 그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와중에 48년 제주 4.3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4.3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수 순천에 주둔했던 국군이 넘어가기 직전에 여수에서도 사건을 합니다. 아주 어수선했죠. 이것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국회의원 못했습니다. 5월달에. 그리고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대통령은 주한 미군을 좀 철수 연기 좀 해달라. 미국에서는 국무부에서는 연기하자고 그랬고 합참하고 국방부는 계획대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최종 결정권자인 트루만 대통령은 6개월 연기시켰습니다. 49년 6월 30일까지 철수 연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군사 고문단만 남기고 실제로는 아직 철수합니다. 남쪽에서.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한국을 부담스러워. 벌든. 소련하고 다릅니다. 소련은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부담스러웠습니다. 보세요. 49년 8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도와달라. 우리 지금 공성물 침공에 오면 너희들 뭐 도와줄 거냐? 그리고 우리 탄약이 지금 이틀밖에 없어요. 우리 공격 절대 안 합니다. 도와달라 했는데 결국 돌아온 대답은 거절입니다.
유엔 총회를 통해서 안보를 통해서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가 군사 원조의 거를 요청했는데 본국에서는 반으로 깎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이 한국의 군사 원조를 더해줄 예산도 명분도 없다. 이렇게 돌아오죠. 50년 5월 10일입니다. 전쟁 나기 한 달 전이죠. 요 1,000만 달러 중에서 집행된 것은 수백만 달러밖에 안 왔습니다. 그 상태였습니다. 이제 미 행정부는 군사 말고 경제 원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집행 안 된 상태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방아쇠는 에치슨 라인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보지만 미국으로서는 그 당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뭐냐면 극동 방위선에서 미국이 극동을 방해하는 방위선에서 한국은 제외됩니다. 필리핀 열도, 유구열도, 일본, 알루시안 요선 밑으로는 우리가 미국이 책임지는데 이 위쪽에는 우리가 책임집니다. 이게 에치슨 라인을 50년 1월 12일 날 미국 프레스 센터에서 연설을 합니다. 미 국무장관입니다. 이분이 에치슨인데요. 이게 바로 됩니다. 이게 김일성이가 결정적으로 확신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이 한국 문제를 뭐든 내가 짊어져야 될 짐으로 생각했는데 소련은 자산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좋은 기회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45년부터 50년까지 일관되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유소공동위원회 조금 전에 지나갔습니다. 통일 한국 정부는 만들어지게 될 통일 한국 정부는 소련한테 우호적인 그런 정권이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산시켜요. 그다음에 한국 문제 유엔에서 승인한 선거 때 오는 것도 막았었죠. (49년) 3월 5일부터 9일까지 김일성이 1차로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해군화 공동 도와주겠다 약속하죠. 김일성은 공격 승인 요청했습니다.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8회에 걸쳐서 공격 승인해달라. 줄기차게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스탈린은 처음에는 아직 여건 안 됐어. 참아. 아직 멀었어. 계속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힘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을 스탈린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어디서? 유럽에서 봤거든요. 미국이 도와준 항공기와 미국이 보내준 탱크와 야포로 전쟁했어요. 소련이 독일하고 싸울 때 유럽에서 미국의 힘을 알아서 준비 제대로 안 돼서 하다 큰일 난다는 거죠. 이 사진은 1차로 김일성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49년 7월이죠. 미군 철수가 49년 6월 30일까지 아까 저기 트루만 대통령이 연시켜가지고 그때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미군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바로 김일성이 원래됐으니까 소련 대사를 통해서 공격 승인 다시 요청합니다. 소련이 재정거래요. 이렇게 하죠. 김일성이와 남일이 다시 또 소련 됐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현지에서 상황 판단 다시 해봐라 지시를 하죠. 그래서 소련 공사가 김일성하고 박은영을 만나서 김일성이 계속 도와달라고 그러죠. 소련 공사는 이런 보고서를 합니다. 모스크바로 이제 보고하는 거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아직까지 현명하지 않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서 승인 안 합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이 결정을 소련 대사에게 줘서 김일성이 전달하게 한 거죠. 아직까지 분리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중국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에서 못했다고 나겠습니다. 49년 10월 1일 날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에치슨 라인이 발표된 거죠.
1월 17일 날 김일성이 평양에 있는 소련대사관을 찾아갑니다. 중국 해방이 달성됐기 때문에 다음은 남조선 해방을 차례다. 모 대통령이 자기 문제 해결되면 도와주게 됐다. 그리고 조선인민군이 이승만 군대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설적으로 보세요. 이제 아까 남침 북침 문제와 연결시켰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한 남한이 북침할 이유가 없죠. 약한데 침략하겠습니까? 북침선을 김일성이 스스로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소련 대사한테 스탈린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스탈린이 소련 대사한테 이제 보고를 받고 전문을 보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남조선에 대해서 취하려는 큰일, 침략하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한 준비가 요구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내가 김일성 만날 의사가 있다 라고 전해라 얘기한 거죠. 그래서 50년 2월 4일에 김일성이 소련 대사, 지금 얘기하는 건 아까 열치에 넘겨준 자료들, 극비 자료들에서 다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단을 전설해서 총 10개 사단 하자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거죠. 스탈린은 야, 세계사단 정설을 해준다. 경험 있는 장교로 사단을 구성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제 병사들 훈련 잘 시켜라. 현대 장비로 무장해야 된다. 라고 스탈린이 이제 더 그냥 김일성한테 힘을 실어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김일성이 모스크바로 갑니다. 이때는 좀 오래 있었네요. 세 차례가 됩니다. 자, 국제 환경의 변화로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 대책 강구가 가능해졌다. 아까 중국의 정부 주인이 바뀌었을 때 미국이 가만히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소련하고 중국이 동맹조약이 맺으니까 미국이 아시아 삼부를 못 건드릴 것 같다. 라는 판단을 저쪽에서 했다는 겁니다. 스탈린하고 김일성 대화할 때.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소련도 이제는 원자 폭탄을 가지게 됐다. 상이죠. 그래서 스탈린이 남친 계획을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해방전쟁 수행에 필요한 조건들을 점검해라. 스탈린 하죠. 그리고 하려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모든 병력은 최상의 준비 상태로 가야 정의의 공격 사단을 만들어야 된다. 필요하면 다 해주겠다. 보시죠. 스탈린이 승인합니다. 스탈린은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병력을 3·8선 인근에 지켜시켜라.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남한이 거절을 할 평화적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남한이 거절할 때 방법과 준비를 해라. 위장평화 공식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미국 계획을 시간 없도록 전쟁을 신속하게 해라. 한다면 빨리 끝내야 된다. 그렇죠? 근데 다섯 번째는 또 이렇게 합니다. 스탈린은 직접적으로 미군하고 접촉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냐? 미국의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보세요. 미국이 지상군 파견해도 우리 소련은 파견 못하니까 뭐 대통령이 잘 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김일성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모 대통령에게 3단계 침공 계획을 설명합니다. 3·8선을 지켜라고 평화 제안을 하고 부상적이지 않다. 모 대통령이 이렇게 다 좋다. 근데 이렇게 해라. 충고해 주고 한 수 가르치는 거예요. 각 지휘관에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고 신속한 작전을 수행해라. 도시 공격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리고 즉 전투 격파에 집중해라. 땅 따먹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 자살 그걸 깨라는 겁니다. 김일성은 미국은 참전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김일성과 스탈린이 합의한 상황을 모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한 침공 계획이 6월 15일 날 완성됩니다. 6월 15일 완성돼서 25일 날 시작한다. 3단계 계획을 한다. 그렇죠? 근데 이 계획이 우리 남쪽에 이제 알려져가지고 바로 이거 생략하고 전면적인 남침을 주장해 스탈린은 6월 21일 날 이 수정된 계획을 승인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이 사진 한번 보시죠. 44년 6월 6일 날 유럽 쪽에서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하거든요. 노르망디에 있는 미국군 묘지입니다. 약 9,600분이 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한 달 전에 2020년 5월 13일 날 이런 분이 방문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루즈벨트 주니어라는 사람이 묘지가 여기 있다 이렇게 봤어요. 볼게요. 이 기사입니다. 한 달 전쯤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오마 해변 바로 옆에 있는 미국인 묘지를 찾았어. 이곳에는 미국인 집자가 9,388개가 있다. 그 중에 시오도르 루즈벨트 주니어의 묘지 앞에서 자기가 느끼는 말씀입니다. 이 묘지 주인공은 미국 대통령 시오도르 루즈벨트의 장남이다. 대통령 장남인가 보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그래서 전사했다는 겁니다. 그는 상륙작전에 최선봉이 있었고 당시 계급은 자원하여 제입된 상태다. 이렇습니다. 자원하여 제입됐다고 해요. 계급은 육군 준장이었다. 그런데 돌아갈 때 아들하고 같이 한다. 아들은 셋째 아들인데 대위가 인정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송동문이라는 기사 성분이 특이한 말이다. 200년 만에 어떻게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됐냐. 요인이 있겠지만 이겁니다. 제가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을 부었다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이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국 대사 하신 분이에요. 75년쯤에 주한 평화봉사단으로 공주 대전 쪽에 와서 활동하시고 나중에 이제 대사로 오시고 이분이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워싱턴에 주로 있다. 고향이 아마 여기 같아요. 몬타나 좀 밀러오스. 이분이 선 거리 중앙이고 지금 6월 11일이니까 열흘 전이네. 이 기사가 있는 제 눈에 들어와서 옮겨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끔 휴가 때나 또 좀 쉴 때는 이쪽으로 가서 오두막 집에 갔었는데 이 근처에 금성 묘를 발견했다. 이게 묘입니다. 20살의 앳된 나이로 한국을 지키다 숨진 파크 일병. 그래서 친애는 파크 일병이라고 이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가 쓴 글입니다. 이게 묘지입니다. 파크 몬타나죠, 그죠? 파크 일병. 34보병대대 24사단. 태어나는 1930년 4월 18일. 사망한 날짜는 1950년 7월 30일. 7월 30일이면 낙동강 방선이 막 형성되려고 할 때입니다. 대전이 한 7월 15일쯤에 넘어갔거든요. 아마 이분은 영동이나 상주 그쪽에서 아마 전사한 것 같아요. 이분이 글을 쓴 보세요. 20살에 소집돼서 한국에 도착했어요. 7월 3일 날. 7월 6일 날 평택에서 북한군 공격과 천안을 후퇴했고 공주로 가서 후퇴했고 건강당화 7월 30일 전사한 사람입니다. 이 캐슬린 스티븐스라고 하는 전 주한미 대사가 추모를 했었는데 자기는 이 파크 일병보다 25년 후에 75년 한국에 갔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전류를 위해 치른 인간적 고통의 끔찍한 대가 전사한 거죠. 그죠? 헛되지 않도록 나라를 잘 건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경제 변동과 탄탄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안보와 경제협력을 튼튼하게 해서 한미관계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당신이 직접 목격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거를 쓰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 보면서 이때 가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변했어요. 정전협정 후에 한국에서의 당신과 같은 희생을 우리 미국인들은 값없는 죽음이라 폄훼했던 것이 틀렸음을 증명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얼마 전까지 잘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이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6월 어느 날 아름다운 날 당신의 묘비에 꽃을 놓으며 선언합니다. 두 국민이 같이 손잡고 나가는 선언합니다. 이런 글이 열흘 전에 중앙일보 기사에 나가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1부고 2부는 7월 5일 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릴 것 같은데 실제 전쟁 얘기를 할 겁니다. 한국 전쟁이 이런 구체적인 길. 두 번째는 여러분 이틀 만에 미국 기초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틀 만에 6월 25일인데 6월 27일에 결정합니다. 미국하고 유엔이 한국을 돕겠다고.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이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낙동강 노선 전투 이거 할 건데요. 포항을 중심 우리가 써가는 포항을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마 90%는 맞을 건데요. 지금 이 자리가 낙동강 방어선 참호가 있던 자리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양덕에서 도움산으로 1950년 8월 8일 거기서부터 약간 열흘 동안 우리 3사단이 방어선 하고 방어했던 겁니다. 양덕에서 도움산까지. 그러면 지형을 볼 때는 좀 연결될 거예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 나한테 계시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이요. 이건 기가 막힌 작전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성공 확률 5,000분의 1 이걸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북침입니다. 중국은 그때 마지막에 저도 지금 포항 시민이 된 지 1년이 됐는데요. 우리 교회 신자입니다. 40년 전에 제가 합천에서 대웅전에서 3천 뺐습니다. 40년 전에 육사 생도 때 전혀 하늘 모르고 근데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동경철 목사님 말씀 해주시다시피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이 특강을 하라고 제가 들렸는데 제가 그때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포항 시민이 아니어가지고 그거 제가 못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집을 포항으로 옮기셨어요. 포항으로 옮기고 사실은 2달 전에 장선문 목사님께서 북한 청년들 가요기도회 때 한물 강의를 해달래요. 그 제가 2번, 3번 사용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위장된 경선 뒤에 숨으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냥 그 말씀을 꽂혀서 바로 전했습니다. 장 목사님. 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권사님을 내가 뭘 하면 좋겠어요? 하니까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 하는 게 좋겠다. 한국 전쟁해봐라. 그거 제가 2달 전에 하고 그 결심을 하고 준비해서 한 달 전에 내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번째 시간은 오늘보다 다음에는 좀 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데요. 드라마틱한.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진짜로 힘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배경 얘기예요. 잘 되는 집은 자식들이 아버지 엄마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자식이 없고 지금 자식이 있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집이 잘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는 이유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없었던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70년 전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다음 포항이 완전히 불과 다 됐어요. 그 사진 제가 구했습니다. 이거 봤을 겁니다. 한 개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런 상태로 일어섰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전쟁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아니면 대체로 저보다 조금 더 아는데 제가 조금 더 알 겁니다. 이걸 정리해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두 번째는 좀 더 내실 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 주최측으로 타라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열린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옛날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기쁨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부흥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